분의 축사를 좀 듣도록 하고요. 예, 그리고 좀 뭐 우리가 이제 그 한강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주간 동안에 나왔던 신간들이 있으면은 2주간 동안 신간이 있으면 좀 신간을 소개하는 시간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정 박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좀 개편을 해야 되겠다 해서 특히 이제 젊은 분들이 그 밤 11시까지 그 하는 거는 첫 강은 되는데 두 강은 너무 힘들어서 못 하겠다 이런 말씀들이 많아가지고 동계는 7시 반부터 해서 9시 뭐 어떤 일이 있어도 9시나 하니까 꼭 마치도록 한강만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우리가 그 카톡 또 이게 밴드 하다 보니까 그 전에 했던 것들을 찾아보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어 우리가 네이버에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70명 회원이 또 가입돼 있으신데 거기 가면은 1강에서부터 이제 145강까지 모두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유튜브는 아직 올리지 않았는데 그렇게 해서 모든 자료들 다 거기서 저 그 네이버 카페에서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체제를 갖춰 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걸 사단 법인으로 좀 만들어 가지고 좀 그래도 소속감을 좀 더 갖도록 하고 외부에서 뭐 우리를 볼 때 좀 더 이제 단체로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결속을 좀 다지자 이렇게 해서 사단 법인화 하는 것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강의는 우리 김정현 그 박사님께서 그 한국의 그 이제 ODA 그 전략에 대한 것인데 우선 정필수 좌장께서 인사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그동안 줄곧 앞만 보고 열심히 뛰어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잘 달렸지만 같이 편성하시는 분들이 조금 무게감을 좀 느꼈었고 좀 피로감도 좀 없지 않았 있었다고 보는데 그런 여건의 변화를 잘 받아들여서 146강부터는 2주에 한 강을 더 성의 있게 하도록 그렇게 체제를 바꾸신 것을 굉장히 환영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체제에서 더 많은 우리 동호인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키워온 이 옥동자가 더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김정현 박사가 이야기하실 해양수산 ODA 전략은 굉장히 저도 관심이 많은 그런 토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공 해외개발 원조가 이제 ODA인데 우리나라가 경제개발 60여 년 전에 경제개발 초기에는 국내에서 축적된 자본이 없고 기술도 없고 그래가지고 해외에서 무상으로 주는 원조를 받아서 개발이라는 그 씨앗을 뿌렸고 또 그 후에 많은 원조를 받아서 우리가 육성 성장을 했었는데 우리는 1995년에 수원국 원조를 받는 수원국 체제를 졸업을 하고 우리 경험을 되살려서 해외에 우리보다 더 열악한 여건에 있는 개도국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ODA 사업을 그때부터 벌리기 시작했었죠. 그래서 2010년에 그 DAC 국가 그룹에 가입을 하게 되었고 드디어 이제 우리도 다른 나라의 해외 원조를 해주는 원조국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룬 이 짧은 기간 동안의 그 엄청난 발전 그리고 그 발전을 토대로 해서 다른 나라에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를 되돌려주고 또 그 길을 가르쳐 준다는 것은 굉장히 역사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외에 우리가 전달해 줄 수 있는 우리가 원조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형태가 되어도 우리는 기꺼이 해줄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1차적으로 저희가 해외 우리의 지식 경험을 전달해 주는 것이 굉장히 좋은 그런 선례가 되겠고 또 그 관련된 사람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켜서 장래성을 보장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고, 또 아니면 그들의 개발 경험을 우리들에게 우리가 투영해 주는, 우리의 개발 경험은 그들에게 투영해 주는 전반적인 개발 원조도 중요한 하나의 형태라고 봅니다. 오늘 김정현 박사가 이야기해 줄 해양수산 ODA 전략은 사실은 우리가 해양수산 분야에서도 상당히 ODA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무작정 그렇게 기회가 나올 때만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체계 있게 추진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이미 10여 년 전부터 알제리나 엘살바도르에 출장을 가서 그 우리의 항만 개발 계획을 그들에게 그대로 전수를 해 주었습니다. 그때 많이 그거 보고 느낀 건데,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우리보다 더 선진국으로부터 받아들이는 것보다 우리처럼 개발 경험을 한, 우리 경험을 토대로 한 그 지식 전수를 더 환호하고 더 좋아했던 것을 느꼈는데, 그처럼 우리는 원조를 받았던 나라이고 또 그 원조를 통해서 성장을 달성한 나라이기 때문에 많은 개도국들이 한국 케이스를 더 중시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우리 그 ODA의 앞으로 해양수산 분야에 어떤 전략이 필요한 건지, 어떻게 우리가 추진할 것인지를 김정현 박사 강연을 통해서 좀 점검해 보면은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또 오늘 김현 박사님이 또 8시부터 수업이 있기 때문에 박 박사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숭실대학교 고문현입니다. 예, 오래간만입니다. 거기 여기는 격주로 바다 포럼 하지만 저희 한국 ES학회는 매주 해가지고 여기에 제가 그동안 분량 출석한 것은 우리 학회 내면 안 매주 되냐, 하는 나는. 거에 습관이 겹쳐가지고 났거든. 했다는, 그렇게 제가 빠졌다는 건 그만큼 우리 학회도 열심히 했다는 그런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7시 30분부터 하기 때문에 제가 와서 축사도 할 수 있게 되어서 크나큰 영광이고, 특히 우리 KMI의 오늘 발표하실 김정현 박사님 우리 학회 ES학회도 핵심이시기도 하고 해서 더욱더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필수 박사님이 그 ODA 그 경험도 얘기하고 하셨는데, 제가 한 8년 전인가에 저기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세계 헌법학회를 하면서 그 거루지아 있죠. 조그만 나라 조지아라고도 하고, 거루지아에 있는 그 학자가 와서 우리나라의 그 롤 모델, 우리나라의 컨덴스드 그로우스 압축 성장을 배우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 제가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 일본에서부터 자기들은 배우기보다는 한국이 롤 모델이다. 제가 굉장히 기뻤고, 그거는 you are right, 당신이 맞다고 해서 제가 굉장히 자부심 가졌는데, 그 뒤에 계속 컴퓨터를 못해서 아시지만 한국을 벤치마킹 하려고 하는 나라가 많고, 그래서 이번에 오늘 김정현 박사님을 통해서 한국이 세계를 좀 주도할 수 있는 좋은 노하우를 잘 발표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 개 제가 그 사이에 제가 하나 또, 이게 대전환기 한국 사회가 금년 초에 발간됐는데, 운 좋게 이게 학술은 우수 학술도 서로 선정이 돼서 나중에 제가 한번 발표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수 학술도서는 저도 한 줄 몰랐는데 여러분이 같이 해서, 그런데 운 좋게 돼가지고 우리 학교에 또 뭐 지원금도 받고 하다가 이제 이렇게 책을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여기 계신 중요한 분들은 제가 정정번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 제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것도 다 바다 포럼의 그 자양분이 발동돼서 그렇지 않나 해서 다시 한번 우리 김민영 선장님을 비롯한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안강원 대표님을 다시 이렇게 뵙게 돼서 늘 반갑고, 제 ESG 슬라이드에 안강원 대표님이 그거 mention을 주셔가지고
현대중공업 그 2022년 CES 거기에 제가 사진 찍은 것을 늘 제가 발표할 때 앞에 놓고 뭐안 대표님 전화를 뭘 말씀드리는데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이 이 바다 포럼은 또 ESG하고도 밀접하기 때문에 협력을 하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끝까지 못 있다 하더라도 제 예, 마음은 여기 있으니까 예, 예. 오해하지 마시고 오늘 좋은 발표를 통해서 좋은 그 학술 성장 그리고 ODA의 좋은 길라잡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우리 안광현 대표님, 예, 또 좌장이신데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광훈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먼저, 오랜만에 뵙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그렇다고 그동안, 바다 우리 전문가 모임을 오래 했던 건 아니고, 계속 자료를 보고 그랬습니다. 제가 일정상 많은 또 연말이고, 여러 가지 많은 행사, 또 회사 행사, 또 정부 행사, 공간 행사,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공교롭게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데 좌장도 많이 했고 그다음에 발표도 많이 했고 또 지난 20일 날 금주에는 월요일 날 부산에서 어, 초육차 선박 미래 포럼을 했을 때 조찬 포럼이었었는데 제가 2시간 동안 그 발표를 했고 또 김인 교수님과 같이 토론했습니다. 또 어제는 물론 이제 KMI가 주최도 했지만 어제는 또 미래 물류 포럼 여보세요? 실시를 했고요. 그래서 그때 또 같이 이제 나 참석을 하게 지금 됐는데 줌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끝나고 전화할게. 음. 최근에는 지금 급변한 세계의 정세들이 탄소 중립 이후에 2019년도에 20년도에 IMO의 탄소 중립에 대한 발표 이후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빠른 시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탄소 중립에 따라서 선박뿐만 아니라 뭐 해운 분야, 물류 분야, 모든 분야, 또 항만 분야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짧은 시간에 변화가 있어서 이제는 전에 우리가 뭐 반도체에서 말했던 초기역자, 초시대 뭐 이런 거 초연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조선해 안 항만 모든 분야에 다 포함되고 있다는 것을 상당히 빠르게 느낄 수가 있고 또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 특히 이제 이 바다 전문가 모임들이 우리만이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온라인으로도 하지만 최근에 이제 뭐 세계항 포럼이나 여러 가지 그 포럼들 통해서 보면 그 독자나 관계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문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국의 1,000명이라는 인원들이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이런 포럼을 뭐 한 4시간, 5시간씩 매주 하는지 상당히 궁금해 했는데, 그만큼 우리 이 포럼들이, 정필수 박사님, 뭐 김인 교수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올라가신 많은 분들이 함께 해서 그런 것 같고, 또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요즘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각국에 있는 뭐 수장들도 그렇고 뭐 많은 분들이 한국을 찾는 이유가 한국의 롤모델로 삼아서 이런 모든 부분 조선 해운 항만 또 뭐 탄소 중립 뭐 스마트 또 팩토리 스마트십 그다음에 이제 뭐 디지털 플랫폼 이런 부분들이 여기 물류도 함께 또 뭐 어디에도 함께 다 같이 연관돼서 어, 학계나 산업계 뭐 전문가 뭐 모든 분들이 하나 맞을까? 다 같이 뭐야? 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어, 우리가 이제 오늘 이런 포럼들이 같이 하는 모임들이 그동안 뭐 전에 뭐 2년 전 뭐 작년까지만 해도 많은 분들이 뭐 수백 명씩 들어왔었는데 자꾸 모임이 이제 인원수가 줄어드는 걸 보고 좀 많이 안타까웠고요. 앞으로는 저도 많은 뭐 중간중간에 발표를 할 기회를 갖겠지만 좀 많이 참석을 하셔서 이런 우리 모임들이 상당히 어떤 기업이나 개인이나 학생들한테 또 국가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되고 어제 그제도
어제 미래 물류프로그램 하는데 김성진 장관님하고 전 송차관님이 같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임들을 더 많이 확대를 해서 우리가 우리 조선업 분야의 모든 부분들이 더욱더 그 발전되도록 그렇게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고 또 많은 부분들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또 후원을 하고 계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참석을 해서 좋은 얘기들을 같이 토론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이 계속 지속되도록 했기를 바랍니다. 저도 하여튼 지금까지 많이 참석을 그동안에 못했지만 어떻게든 간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전에처럼 같이 여러분과 활동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우리가 더 많은 여러 가지 그 전문가적인 또 새로운 기술들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 많은 분들이 더 많이 참석을 해서 이 모임이 더 활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김인 교수님이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좀 사단법인화하는 거는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에 옛날에 다른 데서 이런 모임처럼 했는데 그런 게 나중에 어떤 문제가 됐을 때 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 사단법인화해서 또 활성화하는 것도 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앞으로 많이 참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최수범 그 박사님께서 그동안 2주 동안 나왔던 책들 좀 소개해 주시고요. 저기 프랑스 낭트 대학의 김남구 박사님 제가 마침 생각이 났는데 그 낭트 대학에서 이제 우리 모임하고 뭐 그 뭐라 그럴까 연구 협정을 좀 체결하자는 제안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김남구 박사님이 조금 이따가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한번 준비 좀 해주시고요. 최수봉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수범입니다. 화면 공유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우리 바다 저자 전문가의 대화 카페입니다. 이 카페를, 예, 카페인데요. 이 카페에 이제 그 바다 저서 목록을, 지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전문가분들이 이제 발표해 주신 그 내용들을 책을 정리 중에 있고 오늘은 최근에 발간된 신간 세 권을 좀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10월 30일에 발간된 우리 김인영 교수님 그 해상교통법 제6판이 발간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좀 많아서 이렇게 화면으로 쭉 한번 보시면 내용들이 상당히 알차게 잘 되어 있고요. 제가 이 내용을 지금 이게 카페에 정리하면서 갈수록 공부할 게 참 많아진다 이런 느낌을 받고 이런 좋은 책을 만들어 주신 우리 김인영 교수님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 두 번째 한수연 변호사님과 김민경 변호사님이 발간한 그 해양수산법 판례 여행이라고 수산편을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은 현재 법무법인 화우에 근무 중에 계시고 지금까지 이 판례를 총 77편을 판례를 분석해서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서 아주 보기 좋게 이렇게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책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세 번째, 우리 김인영 교수님의 그 해상법 제7판이 발간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이고요. 11월 20일 발간된 해상법. 해상법은 지난 2021년에 김인영 교수님이 제6판을 발간을 하셨다가 2년 뒤에 다시 정리해서 발간하셨고 요번에 저는 아주 좀 의미 있게 본 게요. 그 자유운항 선박과 탈탄소가 가져오는 법적인 변화 이런 부분까지 모두 담아서 이렇게 아주 귀한 책을 만들어 주신 것에 아주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 이 카페에 들어와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지나간 지금 제가 이제 정리 중에 있긴 한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 강의하셨던 이런 최백렬 애널리스트께서 뭐 강의하셨던 이런 9회 때 1강 이런 내용들도 제가 정리를 해서 카페에 다 올리고 있으니까요. 아무쪼록 카페를 많이 활용해 주시고 이런 귀한 책들을 이렇게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집행부의 생각은 1년 동안 발표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 좋은 책들 한 3권 정도를 그 이제 선정해 가지고 표창도 하자 이렇게 좀 준비 중입니다. 김남구 박사님 계세요? 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예, 아까 제가 예, 말씀드렸는데 그 학교에서 우리 바다 공부 모임하고 좀 협력 체제 유지하자고 그 말씀을 저한테 뭐 아, 하셔가지고 예, 예. 그 잠깐 내용을 좀 화면 공유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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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좀 말씀드리게 된 계기가 제가 지지난주에 여기 해양 관련 학술 세미나가 있어서 저희 관련되신 분들한테 저희 공부 모임을 얘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안광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프랑스 학술계 분들도 굉장히 어떻게 이런 공부 모임이 있을 수 있냐. 그래서 너무 관심 있어 하시고 아무래도 아시아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는 유럽 쪽은 아직 부족하다 보니까 특히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의 학술 관련되신 해양 관련된 분들과 이렇게 좀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으셔서 제가 지난주에 마침 제 지도 교수님 여기 사진 보이시는 아래 여기 여성분이 저 지도 교수님인데요. 저희 센터 부소장님이십니다. 센터 부선장인데 만나면서 어, 저희 공부 모임 얘기도 하면서 일단은 저희가 아무래도 해양법 센터다 보니 해양법 센터다 보니까 고려대 해상법 센터와 그다음 KMI만 일단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 계속 그런 협력 관계를 유지하다 보면 저희 바다 공부 모임과도 계속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소개해 드리면 저희 센터장님 같은 경우는 카메룬 출신이시고요. 30년간 지금 계속 저희 낭트대학교에서 해상법 전문가로 활동 중이십니다. 그리고 파리 해사 중재원 중재인이시면서 유엔에서 5년간 해사법 전문가로 하셨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하시는 게 우리 학문이 중요한 거는 앞으로 계속 협력 관계를 다른 나라와 협력 관계를 계속 넓혀가야 되는 게 중요하다. 말씀하시면서 제가 이번에 저희 협력 관계를 말했을 때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하시고 앞으로 계속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대부분 다 해상법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고요.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프랑스에서 50주년인데 프랑스에서 제일 오래된 해양법 연구센터입니다. 그래서 유럽 쪽에서는 아직 좀 이름이 좀 있는 연구기관이고요. 이렇게 연구 발간문도 있습니다. 프랑스와 국의 협력 파트너도 있고요. 조금 중요한 부분이 저희가 2024년 내년부터 2028년까지 프랑스 정부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연구 프로젝트 내용은 해협의 현대적 과제라는 내용인데요. 저희 지도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아마 대만 해협이나 우리 아시아 쪽 해협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 그 김인영 교수님의 고려대 해상법센터나 아니면 KMI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다른 우리 바다 공부 모임에 관련된 기관 쪽에서 좀 의견을 계속 주고 같이 이렇게 논의하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셔서요. 이 과제를 통해서 저희 바다 공부 모임과 저희 연구센터와 또 계속 협력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 초쯤에 한번 상견례식으로 해서 이제 아직 구체화된 건 아닌데 상견례식으로 인사를 한번 해보자는 제언이 있어서 김인영 교수님께 말씀드렸고 KMI 오늘 발표해 주실 김정현 박사님께도 이렇게 언지를 드린 상태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좀 계속 관계가 형성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멤버들 중에서도 여기 관심 있는 분들하고 같이 우리가 또 사단법인 만들어 가지고 그 프랑스하고 같이 교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본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어,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주제는 한국의 ODA 공적개발 원조와 해양수산 ODA입니다. 어, 어, 화면이 좀 이상하게 보이나요, 혹시? 꽉 차게 보이나요? 아닙니다. 화면이 작아요. 좀 화면을 좀 키우세요. 아, 괜찮습니다. 커졌습니다. 더 키우면 좋겠는데. 슬라이드가 양면으로 돼 있어서 단면으로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한데 조교님 그 아, 공유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아, 최승우 조교 그쪽에서 조금 이렇게 틀어주세요. 예, 아까 준비해 놨거든요. 예. 체중이 좀 더 크게 해줘요. 예, 아, 좋네요. 예. 예. 깨지네요. 보이시나요? PF로 드린 예, 것도 보입니다. 있었는데, 보이는데 조금 더 키웠으면 좋겠어요. 조금 작아요. 조금 더. 오케이. 예.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개발협력센터에 근무하는 김정현이라고 하고요. 어, 제 발표 주제는 한국의 ODA 공적개발 원조와 해양수산 ODA입니다. 발표 내용은 일단 ODA 개념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한국의 ODA 역사 경험, 그다음에 한국의 해양수산 ODA에 대해서 그 현황하고 뭐 제도 이런 부분들 좀 설명을 드리고 네 번째로는 해양수산 ODA의 방향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결론 및 정책 제안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내용은. 어, 주문이 한 장만 앞으로 가주시겠어요? 아, 네, 그냥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챕터는 ODA의 개념인데요. 그 1장 내용은 이제 뭐 첫 번째로 ODA 개념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ODA 체계, 개념 변화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지금 화면이 이제 개념 부분인데요. 네. ODA의 개념, 이제 정의와 목적을 말씀드리자면, ODA라는 것은 공적 개발 원조, 어떤 공적 부분이 정부가 주는, 상대국, 수원국, 파트너 국가들의 협력국의 경제 발전 혹은 사회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원조입니다.
유형은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국에 대해서 무상으로 원조를 하거나 유상으로 원조하거나 혹은 기술 협력을 포함하고요. 이 ODA 공적 개발 원조라는 용어는 1961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개발협력위원회가 이 용어를 정의한 후에 그 국제사회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협력국과 수원국가 협력이 강조되면서 ODA보다 좀 더 넓은 의미인 국제 ODA를 포함한 좀 더 넓은 의미인 국제개발 협력이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ODA가 되기 위해서는 공여 주체가 공공기관이어야 하고요. 그러니까 그 돈이 정부에서 나가는 돈이어야 하고요. 뭐 개인이나 NGO나 민간 기업 원조는 ODA에 계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받는 나라들 수원국은 OECD 그 개발원조위원회에서 지정하는 142개국에 대한 원조만이 ODA로 인정이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채무가 너무 크다거나 아니면 뭐 그래서 DR 콩고 같은 나라는 이제 그 ODA 대상국이 아닌 걸로 되었고 가나 같은 경우도 뭐 올해 들어 채무가 너무 심해져서 ODA의 공여국이 아닌 걸로 바뀌고 약간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목적은 이제 수원국 경제 발전 그리고 복지 증진이 목적이고 상업적이거나 군사적 목적의 원조는 ODA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차관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유상 원조의 경우에는 소득 그룹별로 특정 증여율이 적용이 되는데 특정 증여율 미만의 차관은 ODA가 아닙니다. 보통 이제 25% 이상은 증여, 그러니까 25% 이상은 돈을 이제 공여를 해줘야 되고 20% 미만인 경우에는 원조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 목적은 말씀드렸듯이 이제 개도국의 발전,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이제 보통 차관 같은 경우는 경제 인프라 저희 그 해수부랑 관련이 있는 이제 항만과 교통시설 그리고 사회 인프라 뭐 학교를 짓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개도국을 정치적으로 안정화시키고 그리고 개도국의 역량 강화시키고 그러므로 인해서 지속 가능 성장을 가능하게 이렇게 도와주는 목적입니다. 슬라이드 넘겨주시겠어요? 교수님 계세요? 제가 공유를 하면 되게 작아 보이나요? 예, 최선을 저기요. 네, 예, 듣고 있으니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예, 예,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종류를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ODA 종류는 이제 다자간, 양자간. 양자라는 거는 1대1 관계, 우리나라 정부랑 그 해당국 정부와 1대1 관계.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부처, 저희 같은 경우는 뭐 해수부가 되겠죠. 그다음에 다른 기관들이 될 거고 코이카도 있고요. 뭐 영국 같은 경우에는 DFID, USAID,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이카가 우리나라 의 원조 주관기관에 해당하는 그런 기관들이고요. 다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제기구, 유엔이나 유엔 산하에 지정된 국제기구, 그리고 이제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 뭐 그리고 아프리카개발은행 이런 곳들 다자 개발은행들이 여기 그 다자간 원조의 대상이 되겠고요. 아까 유상원조, 무상원조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원조의 타입은 이제 뭐 예산을 지원해 준다든지 프로그램이나 펀드에 공여를 해준다든지 프로젝트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리고 이제
기타 기술 협력이라고 해서 전문가 파견을 해주거나 그리고 이제 개도국 연수생 단기 및 장기 연수 를 진행한다든지 그리고 부채를 탕감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저희 나라 ODA 체계입니다. 그래서 뭐 양자, 다자, 원조 집행 기관과 체계인데요. 양자 원조 같은 경우에는 1대1 원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외교부에서 주로 주관을 무상 원조 같은 경우에는 주관을 하고 협력 유형은 이제 프로젝트나 기술 협력, 훈련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하고요. 그 무상 원조를 시행하는 기관은 많은 부분 외교부의 그 제일 높은 비율로 80% 이상 코이카에서 시행을 하고요. 그 외에 정부 부처, 여기 저희 해수부가 여기 들어가는데요. 그 전문성을 가진 정부 부처가 혹은 공공기관 또 지자체가 시행하기도 합니다. 유상원도 같은 경우에는 수출입은행에서 EDCF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자 원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교부에서 국제 분담금을 내고요. 그리고 이제 기재부에서는 국제기구에 출자해서 어떤 펀드를 만든다거나 그 아프리카 펀드 같은 거에 그런 펀드 같은 것을 운영을 하기도 하고 월드뱅크에 그린 크로스 펀드 이런 걸 운영하기도 하고 출자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위계를 보자면 제일 위에 이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라고 해서 국무총리가 이 국제개발 협력을 총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국무총리실에서 위원장은 국무총리이시고 그다음에 위원은 정무위원이라고 해서 관련 부처 장관들 이제 해수부 장관도 여기 들어가 계신데요. 그리고 이제 국무조정실장 코이카의 대표인 상임이사 그리고 민간위원들, 민간 전문위원들이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실무위원회라고 해서 그 정부의 이제 고위공무원, 실국장급 그리고 이제 민간위원들이 이렇게 실무위원회에서 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처로는 이제 국무조정실에 이제 국제협력본부로 이제 본부로 승격을 시켜서 ODA를 총괄하고 조정하고 평가하는 기능을 하고 있고요. 평가가 강조되면서 이제 평가 전문위원회를 따로 만들어서 국제협력 본부장이 그 위원장을 맡고 이제 민간위원들과 같이 평가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유상원조, 무상원조 부분은 말씀을 드렸는데, 무상원조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그 해수부에서 수행하는 ODA가 무상원조가 거의 많은데,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에서 그 저희가 하고 싶은 어떤 이런 원조 사업을 하고 싶어요라고 그 신청을 하면은 거기서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이게 승인이 되거나 승인이 안 되거나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외교부가 주관하는 무상원조 개발 협력 전략 회의에서 이제 결정을 하고 있고요. 수은은 EDCF 기금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그 사업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자간, 유무상 원조가 이제 협의 조정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기재부랑 외교부 사이에 관계부처 기관 및 기자체가 있는데 여기 이제 관계부처에 해수부가 포함이 되는데 저희는 이제 외교부랑도 협의를 하고 기재부랑도 협의를 그 유상원조, 무상원조 관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릴게요. 네, 요즘 근래 들어서 그 원조 개념이 확장이 돼서 이제 원래는 ODA 공적 개발 원조에서
지속 가능 개발을 위한 SDG가 강조되면서 공적 개발 원조를 포함하는 공적 재원으로 보는 개념이 좀 확장되고 있는데요. 지속 가능 개발을 위해서 이제 개도국이 지속 가능 개발에 기여하고 그리고 전 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촉매 역할을 하는 모든 공적 자금을 말을 할 수 있는데 그 공적 개발 원조 ODA랑 기타 공적 자금이라고 해서 other official flow 기타 공적 자금이라고 이런 부분도 따로 계상을 해서 집계를 해서 그 데이터를 OECD에서 보고 있고 뭐 ODA만 보기도 하고 OOF 기타 공적 자금까지 합쳐서 보기도 하는데요. 그 OOF는 이제 양자 같은 경우에는 공적 수출 신용이나 투자 신용 같은 경우가 이런 부분에 들어가고요. ODA랑 비슷하지만 그 공여율이 25%가 안 되는 경우, 20%다, 15%다 이러면 다 이제 기타 공적 자금으로 되고 그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그 개도국의 그 트레이드 교역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성격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뭐 국제기관 융자를 또 기타 공적 자금으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시장적인 그 자금은 아니고 약간의 공적인 공적인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그 ODA에는 해당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기타 공적 자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 재원 중에서도 또 민간 증여, NGO에 의한 민간 증여와 민간 자금 중에서 이제 국제개발 협력에 해당하는 자금을 또 통계로 따로 뽑아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네. 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릴게요. 조교님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릴게요. 네. 네, 2장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ODA, 아까 저희 정필수 원장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 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원조를 주는 국가로, 성장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참 이 스토리가 저희가 뭐, 개도국 가서 ODA 뭐 프로모션을 해서 가거나 아니면 저희가 연수 같은 거 진행할 때 이 얘기를 할 때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호응도가 좋은데요. 실제로 저희 나라는 이제 전후에 그 유교전쟁 이전부터 이제 공여를 처음엔 이제 긴급구라고 해서 무상 원조죠. 예. 무상 원조로 그 무상 원조로 이제 구호를 받고, 그 다음에 뭐 경제제공 원조를 받고, 그러다가 이제 60년대부터 경제 개발을 위한 인프라 건설을 위한 이제 유상 원조를 받기 시작했는데요. 그 돈으로 저희가 이제 한국과학기술원을 짓고, 그 다음에 유명한 그 경부고속도로도 저희가 아마 IBRD 론으로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포스코도 역시 차관을 들여와서 짓고, 저희 부산항 역시 IBRD랑 아시아개발은행에 원조 자금을 받아서 저희가 건설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차관을 받았기 때문에 갚아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장기에 걸쳐서 잘 다 갚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희 나라는 이제 너희는 더 이상 공여국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OECD 닥에서 선언이 되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저희 나라가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공여국으로 변신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2000년에 그 리스트에서
전까지 약간 그 받는 나라지만 또 원조를 수행을 했는데요. 이런 것을 보통 남남협력이라 그래서 잘 사는 나라들이 북에 많잖아요. 북구에 많은데 근데 약간 그 아직 원조를 받는 나라긴 하지만 다른 더 저개발국들에게 원조를 주는 형태로 또 원조를 많이 진행을 하는데요. 태국이 약간 그런 식으로 지금 원조를 아직 받고 있지만 또 동남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약간 원조 진행을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경비수 부원장님 또 말씀 주셨는데 연수, 예, 초청 연수로 보통 이제 원조를 시작했고 초청 연수를 받아서 개도국 사람들 받아서 했고 그리고 전문가를 했고 기술협력 프로젝트 그리고 또 이제 기자재 무술 시작을 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원조 전담 기구를 설립해서 그 아직 앞 슬라이드입니다. 설립해서 그 원조 사업이 본격화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EDCF가 87년도에 유상원조 담당하는 EDCF가 설립이 됐고, 그리고 91년도에 한국국제개발협력단 코이카가 설립이 돼서 이제 무상원조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는 원조 전체를 관리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국제개발 종합협력계획을 이제 5년 단위로 제정을 하는데요. 지금은 3차 국제개발 협력 계획을 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저희 나라는 이제 중점 협력국을 지정해서 이제 다른 협력국도 더 있고 중점 협력국이라고 해서 저희 나라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그런 관계에서나 아니면 지정학적인 거나 아니면 이 나라는 뭐 인구가 많다든지 자원이 있다든지 사실 약간 그런 이유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을 중점협력국으로 지정을 해서 그 나라에 대한 특별한 이제 그 국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요. 아시아에 제일 많아요. 아시아에 12개국, 그리고 아프리카 7개국, 중남미 4개국, 중앙아시아 4개국입니다. 네. 그래서 그 네. 네. 화면이 네. 그래서 이제 원조를 저희가 무상이나 유상 원조를 진행할 때 특히 무상 원조 같은 경우에는 중점 협력국인지 여부를 좀 중요하게 보고요. 그 아까 말씀드린 국별 협력 전략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그 개발 우선순위를 그 국가에 대한 개발 우선순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는 이제 교통 부분이 있고요. 어떤 나라는 농촌 개발이 있고 한데 사실 해양수산 부분, 뭐 수산 부분이 들어가 있는 나라가 중점 협력 중에서 세네갈하고 타지키스탄하고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하고 키르기즈스탄은 새롭게 그 2년 전에 중점 협력 국가로 선정이 됐거든요. 바뀌면서. 그렇게 3개 나라밖에 없어서 사실 조금 항상 이게 좀 아쉽다. 베트남 같은 나라도 수산을 많이 하고 미얀마도 많이 하는데 왜 수산이 지정이 안 됐냐라고 저희가 항상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안타깝게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국별 협력 전략에서는 이제 그 국가에 대한 ODA 규모 그리고 뭐 개발 협력 추진 우선 분야, 중기 배분 계획, 뭐 시행 계획 등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여기 제가 이거를 ODA 통합 누리집이라고 있는데 그 odakorea.go.kr 들어가시면 이 자료들의 액세스를 할 수 있으세요. 아, 이거 클릭을 원래 Shift 클릭하면 이게 열리는데 네, 지금 제가 조정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링크 걸어놨는데 그래서 이런 국별 그 개발 전략도 그 odkorea.go.kr 들어가시면 국가별로 볼 수 있고 어느 나라에서 무슨 프로젝트를 했는지도 볼 수 있고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odakorea.go.kr에서 가져온 부분인데요. 보시면 어느 나라에 많이 수행되고 있는지 지금 화면이 좀 작아서 근데 보시면 이제 아시아 쪽에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쪽에 예, 많은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다음 슬라이드 가겠습니다. 그리고 거의 다 우리나라는 프로젝트 원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그 ODA의 추세를 보여드리자면 지금 전 세계 ODA라는 거는 이제 적격한 자격이 있는 공여국, 원조를 주는 나라로 인정된 나라에서 주는, 인정된 나라나 아니면 뭐 국제기구들이 주는 그 금액을 총합한 것이 2,354억 달러예요. 21년 기준으로.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다크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원조의 선진국 클럽이라고 할 수 있는데 26개 나라가 거기 가입돼 있고 저희 나라는 2010년도에 승인이 돼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크가 차지하는 비중이 보면은 80%가 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80%가 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전 세계 이 공여국들의 그 ODA와 GNI 비율이 중요한데, 이 평균을 보시면 다크 그 개발협력위원회 평균이 0.3%를 넘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뭐 2010년부터 21년까지 보면은 뭐 4.3%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공영의 기준을 보면은, 저희 나라가, 지금 16위에 해당을 하고요. 이제 약간 중간에서 약간 밑쪽 금액 기준으로 그렇고요. 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ODA per GNI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0.17%예요. 이게 2022년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ODA per GNI 기준보다는 한 절반 정도, 절반 정도 그 다크의 그 개발협력위원회의 그 ODA per GNI 기준보다는 한 절반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그 전체 ODA 원조액과 이제 GNA 비중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전체 원조액은 이제 21년 기준으로 28억 7,300달러고, 그리고 22년에는 27억 달러이고요. 그 ODA per GNI 비중은 그래도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그래서 13년에 0.12였는데 22년에는 0.17까지 증가한 거를 보실 수 있으시고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이제 양자인데 양자 무상과 양자 유상을 합쳐서 79% 정도가 되고 22년 기준으로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죠, 많이. 예. 연평균 5.3% 이렇게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22년까지. 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이거 제가 일단은 저희 나라는 사회 인프라와 경제 인프라 중심으로 원조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슬라이드 날라오길래 나가지고 혹시 시행 가능하세요? 이거 파워포인트? 아니요, 제가 지금 핸드폰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시행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가 그 51.8%, 그 다음에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가 16.3%를 차지하는데요.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이제 보건 쪽이 제일 높고요. 그다음에 수자원, 뭐 공공정책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경제 인프라 서비스에서는 운송 쪽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으로는 아시아가 거의 50%, 그 다음에 아프리카 25%. 이렇게 아시아, 아프리카 하면은 70%가 넘는 75% 이렇게 거의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2023년 기준 이제 잠정인데요. 그 부처별 ODA 예산입니다. 보시면 해수부가 이제 283억 11번에 있잖아요. 11번에 있는데요. 287억으로 이제 부처 중에서는 이제 그 기재부, 외교부, 국무조정실 빼놓고 부처 중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중상위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억이 넘는 규모로 해서 그 부처별 ODA 중에서 제일 많이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주관기관들 빼고 진행되는 데가 농축산식품부고, 그다음에 교육부, 산자부, 보건부, 환경부, 국토부, 그 다음이 이제 해수부인데요. 해수부가 국토부보다 더 많은 때도 있었는데, 환경부도 좀 낮고 이럴 때도 있었는데, 지금 정부 기조로 ODA 금액이 많이 늘었고, 사실 해수부도 22년에 비해서 거의 2배 정도 증가를 했거든요. 140억대에서 지금 그래서 다른 부처들도 좀 많이 증가를 하신 걸로 보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중요한 이제 기다리셨던 해양수산 ODA에 대한 내용입니다. OECD에서 이제 해양수산 ODA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OECD에서는 해양 경제를 위한 ODA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뭐 지속 가능한 해양 경제, 그리고 그냥 일반 전통적인 해양 경제 이렇게 나눠서 두 분야에 대해서 ODA를 구분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일반 해양 경제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지속 가능 개발과 상관없는 전통적인 해양 산업, 해양 생태계와 관련된 그 범주를 의미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전통 수산업 또는 뭐 해양 석유 가스를 개발하는 그런 ODA 사업, 뭐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속 가능한 해양 경제를 위한 ODA 같은 경우에는 해양 보전과 해양 산업 지속 가능성 강화가 방점이 있고, 그리고 또 SDG와 연계한 그런 지속 가능한 수산업이라든지 지속 가능한 해양 관광이라든지 지속 가능한 해양 교통, 지속 가능한 해양 환경 ODA 사업, 지금 탄소 중립하고 넷제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이제 교통 쪽에도
지속 가능한 ODA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 쪽에서도 해운 회사 쪽에서도 이런 부분 프로젝트가 한 3-4개 올해도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그 ODA 통계는 OECD에서 관리를 합니다. OECD에서도 관리를 하는데 OECD의 통계 중에서 ODA 개발협력 통계 중에서 해양수산 관련 코드가 있습니다. 그 코드라는 것을 이제 목적 코드라 그래서 이 사업은 무슨 목적으로 하지? 이 사업은 수산업을 위해서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313으로 시작하는 원래 5자리인데 뭐 수산업 총괄이라고 해서 3일자는 이제 전체를 보는 거고 수산업 전체를 그리고 또 해당하는 게 이제 수온이라고 해서 워터 트랜스포트 부분이랑 그다음에 해양 에너지 부분하고 해저 광물 자원 이쪽 부분을 해양수산 ODA 쪽에 분류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OECD의 해양수산 ODA 추이를 보시면 지속가능 성장을 지원하는 해양수산 ODA가 강조되고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대비해서 그 2021년에 이제 10년 동안 1.5배 정도 상승해서 지금은 이제 뭐 그냥 일반 그 해양수산 ODA를 많이 따라잡은 형태로 보이고요. 지금 퍼센트가 뭐 45% 정도 전체 대비해서 되니까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 추세선을 보시면은 이제 뭐 이렇게 우상향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OECD는 2016년 그 보고서에서 오션 에코노미 2 2030에서 그 해양 연관 산업이 부가가치가 상당히 늘어날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을 했는데요. 그 해양 연관 산업에는 이제 해양 관광 부분이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다. 2010년 대비해서 부가가치가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항만활동, 해상풍력, 수산강공업, 해양석유 가스 개발 이런 부분에서 또 큰 폭의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나라의 해양수산 그 ODA와 국제협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그 목적은 협력국의 청색 경제를 지원하는 것이고요. 먼저 해양수산 ODA 말씀부터 드리면 코리아 오션에이드라고 그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아예 브랜드를 명명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 2006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협력 대상 국가 기아 저감과 식량 안보 개선, 산업 기반 지원 그리고 SDG 이행 지원이 목적이고요. 사업은 이제 해양수산 관련 시설 개선, 건설, 장비 운영, 그리고 역량 강화 사업 이렇게 크게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 분야로는 이제 어항하고 양식업 그 시설, 어항 개선, 양식업 시설 건설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해양 생태계 관리, 기후 변화 대응 그리고 해양 조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ODA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해양수산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을 지정해서 운영 중인데 저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개발협력센터가 전문기관으로 지정돼서 사업을 이제 관리하는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략과. 그리고 해양항만 개발 협력 사업이 또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2007년에 시작이 되었고 이제 현재까지 54개 사업 FS가 시행됐거나 진행 중이고 지금 하나가 또 시행될 예정이라서 지금 55개 중에서 54개가
하거나 시행 중인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역 통로인 항만 개발을 위한 원조인데,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수출 위주 국가로 이제 항만 개발을 통해서 경제 성장이 많이 견인됐다고 보고, 이런 한국의 경험과 그런 또 이제 항만을 개발하고 관리했던 노하우를 공유하고자 그렇게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그리고 2015년에 해양만 개발협력센터를 설립해서 이제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 원조 그리고 뭐 지식 공유 사업 등을 뭐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해양수산부 예산은 2023년 기준 287억인데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30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대상 국가 20여 개국인데 이 중에서 아시아가 이제 53%, 그다음에 태평양 도서국이 약 20%, 아프리카 13%, 중남미 약 7%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태평양 도서국이 좀 갑자기 늘어났는데 저희가 이제 부산 엑스포를 대비해서 약간 전략적으로 태평양 도서국에 대해서 사실 ODA를 하는 부분이 해수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커요. 왜냐하면 다른 부처에서는 많이 안 하시는 부분인데 저희는 이제 그쪽에 참다랑어 어장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또 그런 업체들의 수산 업체들의 언양 업체들의 그런 부분도 있어서 또 진행을 했던 부분도 있고 또 부산 엑스포 때문에 갑자기 이제 또 이쪽 국가들에 대해서 좀 더 중점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자 사업이 60%, 다자 사업 40% 비중이고요. 프로젝트 교육 연수, 기술 협력, 뭐 기타 프로젝트가 가장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목표는 해양수산부 ODA의 목표는 아까 언급드린 국제개발협력 종합계획, 3차 종합계획에 이거해서 연안 및 개도국의 삶의 질을 개선을 하는 것이고 저희 우리 해양수산 ODA로 협력국의 SDG 달성을 지원하고 그리고 또 해운항만 인프라 확보와 역량 강화 사업을 하고 또 이제 안정적인 수산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국의 해양 자원 보전 관리 능력을 배양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 사업 및 국가는 아까 주요 지원 대상 말씀드렸고 최근 들어서 이제 어촌 특성화 전략이 올해에 2023년에 이제 국제협력 종합 계획이라고 해서 매년 종합 계획을 국회에서 발간을 하는데요. 정부 부처에서 다 같이 거기에 이제 어촌 특성화 사업이 그 어촌 유지 사업을 포함해서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수산 양식, 해양환경, 해운 분야의 정책 컨설팅과 역량 강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나라 해양수산 분야 ODA 통계입니다. 이 통계는 OECD에서 아까 그 추출한 통계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코드 중에서 그 해양 자원 개발이라든지 해양 오프쇼어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해당하는 통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운교통하고 그다음에 수산업 쪽만 통계가 있었는데 수운교통이 비중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운이 2019년 기준으로 보면은 전체 저희 나라의 해양수산
분야 ODA 통계의 76%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해양수산부 ODA 사업의 분야를 설명을 드리자면 올해의 ODA 사업 기준인데요. 뭐 기후변화 대응 관련한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뭐 항행 수로 제작 그리고 항만 항행 관련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뭐 해양 에너지, 수산업, 그리고 기후변화, 해운, 그리고 어촌 개발, 그리고 해양 쓰레기 부분, 그리고 이제 해양수산 교육 부분, 그리고 어촌과 어촌 개발과 관광 부분, 그리고 해양 보전, 해양 생태계 보전 부분이 있고, 지금 선원 역량 강화, 협약 대응 강화, 해운 종사자 교육, 그래서 이제 해운 쪽 교육 사업들이 있고요. 해상교통 관리 시스템 구축, 그래서 이제 해운과 ICT를 같이 하는 이것들은 이제 IMO의 저희가 그 지원금을 내고 IMO에서 지원하는 프로젝트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성 회사 인력 친환경 디지털 해운 교육해서 여기는 이제 해운과 기후변화, ICT, 젠더, 우리나라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뭐 그리고 또 국제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ICT와 젠더. 그리고 이제 여성 가공인 및 유통 역량 강화 사업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수산강업 그리고 교육, 젠더 그리고 어항개발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 내용에. 그리고 선박 폐기물 저감 사업 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30개인데 제가 주제별로 묶은 거고요.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해외양만 개발 협력 사업 추진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개도국 경제 성장을 견인한다고 보고 경제 인프라를 구축해서 개도국의 경제를 성장시킨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연구에서도 교통 인프라가 거래 비용을 감소시켜서 성장을 이끌어내서 개도국이 국제시장에서 수출입하는 데 용이하게 해서 결과적으로 그 소득을 증진시킨다라는 OECD의 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의 기초 인프라인 항만과 물류 시설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거래 비용을 낮춰서 그 비용만큼 그 경쟁력을 확충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겠지요. 저희 해외양만 개발 협력 사업의 이제 뭐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뭐 사업 수행 법인은 이제 사업을 발굴하고 그다음에 발굴할 때 뭐 국가 대 국가로 하기도 하고 국제기구를 통하기도 하고 민간 기업에서 요청에 의해서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다음에 사업이 발굴이 되면 이제 타당성 조사를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시장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뭐 기본 계획 수립일 때도 있고 FS일 때도 있고 한데요. 그래서 뭐 지금 보시면은 많은 나라들이 완료가 되었고 지금 55개 사업은 지금 네, 상당히 많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민간과의 협력, 민간의 제안에 의한 ODA가 되게 강조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사업 발굴에 있어서도 약간 한계가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사업이 발굴이 되고 우리나라 기업에도 또 도움이 되고 또 활성화가 되려면 좀 민간 기업에서 요청을 받아서 사업을 시작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런 기조로 이제 민간 지원을 이제 민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FS를 그 일부 비용을 그 저희 해양망 개발협력 사업의 그 버짓으로 그 예산으로 일부를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리고 아니면 보조금 사업 형태로 뭐 운영 컨설팅을 한다든지 물류센터 타당성 조사를 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의 사업을 쭉 진행을 해왔고요. 2015년부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이제 뭐 이라크 알포항 그 위탁 운영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뭐 제안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개척 지원을 해주는데 해외 항만 개발을 위해서 그 사업 투자, 수주 지원 뭐에 대해서 뭐 프로젝트 펀딩이라든지 아니면 론이랑 연결시켜주는 이런 것까지 그 FS가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그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정보 제공, 현지 조사나 그리고 이제 사업 발주 정보 같은 거 공유해주고 있고, 그 해외항만개발협력센터에서 그리고 이제 뭐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해주고 있고, 그리고 뭐 여기서도 이제 해외 고위급 인사 초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시행하고 있고, 또 이제 공무원 초청 연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개발협력 사례인데요. 항만개발 컨설팅 사례, 그러니까 뭐 기술협력인데 사업인데 항만시설을 건설하거나 운영하는 개선 방안 도출, 뭐 설계까지는 아니고요. 그때 여러 항만 47개 항만에 대해서 이제 설문과 뭐 현장 조사를 해서 인터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개선 방안을 도출해주는 그런 밑그림을 그려주는 내용을 했고, 항만사 담당자 뭐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해서 미래 물동량을 예측하고 1, 2단계 앞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개선 방안, 도출 방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뭐 해상물류 시스템에서 이제 뭐 항로, 그다음에 그 하역, 그다음에 환적, 그다음에 이제 보관, 그리고 이제 내륙 운송 연계, 그다음에 이제 배후 물류 단지 시스템까지 이제 포괄적으로 보고, 그리고 저희가 병렬적으로 진행됐던 사업이 그 운영 관리 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했고, 그 이후로 거기는 이제 시스템 구축까지 저희가 한 내용을 받아서 일본 기업이랑 같이 이렇게 진행을, 시스템 구축까지 했던 그런 성과가 있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아세안 그 해상교통 실무자 회의라고 해서 아세안 MTWG에서 그때 당시에 해양수산 국토교통부였죠. 국토교통부에 그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서 진행을 했던 사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 결과 이후에 이제 디세미네이션 워크숍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결과 전파하고 연구 결과 설명하고, 이제 그들이 담당자이기 때문에 저희 연구 결과에 대해서 되게 소중한 코멘트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한 나라, 그 말레이시아 국가가 리드 컨트리로 처음부터 이렇게 저희랑 협의를 가장 많이 했고, 그쪽에 많이 그 나라가, 왜냐면 이제 싱가포르 제외하고도 이제 9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코디네이션 하는 거를 지원을 해주셨는데요. 리드 컨트리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말레이시아에서 그 분들을 스트라자의 그 아세안 분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거기서 그 워크숍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좀 이렇게 수정을 해서 정치화해가지고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그 아세안 MCWG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해상교통 로드맵 구축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저희 이제 47개 네트워크 항만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한국에 맡기겠다라는 생각을 원래 갖고 있었어요. 저희가 물론 참관차 뭐 한 번씩 옵저버로 방문하기도 하지만, 그 어떠한 저희 나라의 항만 운영에 대해서 좀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것은 이제 운영 시스템 관련해가지고 저희 회사에서 이제 KSP 사업으로 진행을 했던 내용인데요. 아제르바이잔 항만 운영 현대화 사업 타당성 검토라고 해서 터미널 오퍼레이션 시스템을 사실 아제르바이잔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와 같은 스마트 항만이나 그런 IoT를 활용한 그런 자동화가 필요하진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인프라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정도 수준까지 그 터미널 오퍼레이션 시스템을 하는 것이 적절할까라는 것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시스템 회사랑 같이 KMI랑 이제 그 제안서를 쓰고 같이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그래서 뭐 단계별로 뭐 1단계에는 이제 기본 기능을 도입하고 그다음에 고도화를 시키고, 그리고 나중에 1, 2단계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업무 프로세스를 확립해서 뭐 그런 코멘트를 하자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진행이 됐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해양수산 ODA 추진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3차 국제개발 협력 추진 전략. 이것은 전체 우리나라 ODA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3차에는 포용적 ODA, 상생하는 ODA, 혁신적 ODA, 화합하는 ODA. 그래서 이제 중점 과제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질 향상, 경제사회 발전 기반 조성, 녹색 전환 선도, 대외 정책하고 정합성, 수원국 혁신 역량 강화, 개발협력 프로그램 혁신, 개발협력 재원 다원화, 그리고 시민사회 파트너십 강화. 그래서 이제 민간 참여 확산, 확대, 그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포용적 ODA,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해서 식량 안보, 영양 상태 개선 시켜주고, 그다음에 어촌 유지 사업, 그리고 수원급 맞춤형, 수산업 지원을 통해서 생산성 향상시키고, 교육을 시켜서 이제 원격 교육 역량도 지원 확대를 해서 이제 원격으로도 교육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직업 기술 교육 훈련을 강화하자,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상생하는 ODA, 경제 기반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인프라 개발 수요에 대응해서 이제 경제 인프라 개발 수요 대응해서 FS를 시행해주고, 그리고 유상 원조로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그리고 지역 관련해서는 중점 지역 관련해서는 지금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심적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인도태평양 지역이 강조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후변화 관련해서 그린 뉴딜 ODA, 기후변화, 탄소 중립 관련된 R&D 지원, 제도 컨설팅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혁신적 ODA에 해당하는 이제 수원국 혁신 역량 강화,
그 과학기술을 이양한다라는 그 내용이 있어요. SDG 그 14점 ABC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그 수원국들에게 협력국들에게 적절한 과학기술을 이양해서 과학기술 혁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같은 선상에서 ICT 융합 ODA 그리고 디지털 부분 디지털라이제이션 디지털 사회 조성이 중요하고 그리고 함께하는 ODA 관련해서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이렇게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N 중점 협력기구, 그 다자개발은행, 신탁 지원 확대, 인프라 부문 국제기구와 공동 지원, 그리고 삼각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요. 그래서 해양수산 ODA 선도국, 뭐 영국이나 미국 이런 나라들과 그리고 함께 그리고 남남협력 그러니까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페루 같은 나라를 통해서 또 다른 나라의 ODA를 같이 진행하는 그런 형식 그다음에 뭐 국제기구랑 삼각협력 활성화하는 부분들 그리고 타 분야 그리고 융합 ODA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자 뭐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교님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 해양수산 ODA 추진 전략입니다. 해양수산 분야의 통합적 ODA 추진이 필요합니다. 해양수산 ODA가 확대되고 있는데 해양수산 분야가 1차 산업부터 4차 산업까지 있는 되게 다양한 다이내믹을 가진 산업인데요. 그 각 세부 산업 간의 ODA를 효율적, 통합적,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융합적인 해양수산 ODA 국제개발 협력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로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가능한지 좀 리스트업을 해서 서로 어떻게 그 융합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뭐 크게 보면 뭐 분야는 수선양식업, 연안 방제 부분, 그리고 이제 인프라 건설, 그래서 뭐 항만하고 어항의 시설과 배후시설, 그리고 FS랑 건설, 그리고 수리조선소 FS와 건설 이런 부분들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금 해양 플랜트 부분도 그 수요가 있다면 사실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관련해서 뭐 선박 AIS를 활용해서 이제 위치 정보 파악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수산업 모니터링 시스템 FMS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이제 개도국 해양수산 그 ODA 관련해서 저희 연수를 진행해 보면 FMS에 되게 관심이 많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제도화 시스템, 기술 협력 관련해서 그리고 또 해양 조사 그리고 지금 해양 공간 DB를 지금 뭐 연구해서 저희가 구축을 하고 있는데 저희 원내에 그 해양 공간 구축을 할 수 있는 그 부서가 있어서 저희가 또 이런 부분의 국제 협력이 또 가능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수산강농업, 조선업, 조선기자재업, 해양플랜트 산업에 해당하는 그 2차 산업들과 3차 산업들과 4차 산업 같이 협력을 잘 융합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고요. 제가 생각하는 이제 해양수산 국제협력 가능 분야인데요. 이제 뭐 수산 양식업에서는 뭐 가공 유통 역량 강화 그리고 수산업 가치사실 개선
그리고 어촌 공동체 개선 강화에서 뭐 어촌 공동체랑 그리고 또 이제 도서나 도서 문화에 대해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보존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존이 필요하고 그리고 지속 가능한 해양 여행, 그 체험형 여행 그리고 어촌 공동체를 강화하는 그러한 부분의 ODA가 좀 앞으로 계속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해양 환경 관리 관련해서는 이제 해양 쓰레기 저감, 해양 플라스틱 재활용 생태계 구축, 그리고 해양 공간 계획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지오 블루 플래닛이라는 국제기구 아시아 지부를 저희 KMI 내에 갖고 있는데요. 여기에도 이제 그 국제협력 요청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제협력이나 ODA 형태로 향후에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UNFP랑 펜시와도 지금 이제 그 ODA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협력 계속하고 그다음에 방제, 환경관리 계획 컨설팅 뭐 이런 부분들이 있겠고요. 항만하고 해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해외항만 개발협력 사업하고 뭐 운영 개선, 항만 운영 개선, 그다음에 해운항만 디지털화, 선원 역량 강화 사업, 제도 개선, 그리고 친환경 해운 항만 관련해서 녹색 항만 그린 코리도 관련된 주제로 ODA를 가 점점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리나와 크루즈 부분들도 그렇고요. 크루즈 같은 부분도 이제 좀 관광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해양산업 관련해서는 조선업이나 조선기자재업, 선박수리업, 그리고 해양플랜트, 그 선박관리업, 그 해양자원개발,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진행을 했거나 가능한 부분이고요. 선박수리업 같은 경우에도 FS를 해서 이제 뭐 그 건설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개도국에 그 론을 받아서. 어, 그리고 이제 해양과학기술 관련해서는 뭐 해양친환경 에너지 개발, 그리고 해양조사 관측, 그리고 개도국 실정 부합하는 해양수산 과학 적정 기술을 설계해서 이양하는 이러한 분야들에 대한 협력을 시행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그 SDG 이행, 지속 가능 발전을 수원국들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그, 사업 발굴 채널 다원화, 탑다운과 실무 레벨 발굴이 혼용되고 있는데, 국제회의를 통해서 이제 뭐 발굴이 가능하고, IMO 대응 하다가 하기도 되고, 뭐, 뭐, 한인도양 연합이라고 한국과 아이오라랑 청색 경제 관련된 뭐 세미나를 진행하기도 하였고, 그리고 뭐 해양수산 컨퍼런스를 매년 해수부 ODA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개도국 공무원들과 실질적으로 그 발표를 하면서 미팅을 하기 때문에 이쪽을 통해서도 뭐 수요가 발굴되기도 하고요. 올해 처음 시행한 세계 어촌 대회 여기서도 가능하고 저희가 또 이제 뭐 해양 플라스틱 관련해서는 UN 플라스틱 오염 협약을 지금 대응하고 있어 진행 중인데 뭐 정부 간 회의하면서 후속돼서 그 협력 사업이 따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국제기구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지오 블루 플래닛이나 그리고 예, 김 박사님.
최선우 조교 들립니까? 네, 교수님 들립니다. 데이브린 같은데. 지금 슬라이드 몇 장 남았습니까? 네, 이제 다음 슬라이드 해주세요. 40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거의 5분, 10분 안에 음, 끝내겠습니다. 거의 끝입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가능 분야는 항만을 개발하고 발전 사업을 같이 한다든지 자원 개발하고 합계해서 융합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례인데요. 그 발전을 하려면 발전을 해야 되는 이제 그 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들여오거나 나가는 장소가 항만이기 때문에 그런 발전 원자재를 수입한다면 항만 주변에 같이 이렇게 그 발전 설비를 만들 수 있겠다. 이런 것은 수소나 가스나 이렇게 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네. 조인트 프로젝트 가능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재원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OOF 외에 민간 협력 사업 같은 경우에는 PPP 사업으로 민간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랑 함께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이제 공공 부분은 그 공적 자금으로 사용을 하고 수익성이 나는 부분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예를 들어서 상부시설 같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해서 운영을 해서 프로핏을 내서 그 돈을 이제 갚아 나갈 수 있도록 상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고요. 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제가 네, 여기 다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네, 그래서 공공 민간 공동 협력, 분담 협력 하는 형태로 민간 협력 PPP를 통해서 한다면 민간 해외 진출 기회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네, 개선 방안 제안 중에 이제 평가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저희 나라가 그 평가 제도 강화 체계화에 대해서 이제 좀 지적을 받아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 국제협력위원회에서 SDG 세부 목표를 포함한 ODA 표준 지표안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해양수산 ODA에 대한 지표가 누락되어 있어서 이에 대해서 대응해서 해양수산 ODA 성과 지표를 구축하고 도입해서 평가를 강화해서 그리고 또 해양수산 ODA의 SDG 이행률 제고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평가를 가능화해야 된다. 평가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서. 그리고 운영 규정을 만들어서 관리랑 평가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 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 SDG 14번을 중심으로 해서 SDG 이행이 좀 되게 낮아요. 14번 여기 주변을 보시면은 14번이 세로 이렇게 보시면 다 빨갛잖아요. 빨갛고 막 특히 이게 내려가고 있는데 여기는 저소득국이거든요. 이게 이행이 더 나빠졌다는 거예요. 디센딩 하고 있다는 건데, 예. 그래서 다른 부분도 좀 그렇지만 특히 14번, 15번, 16번 좀 안 좋은데 특히 14번이 다 거의 빨간색인 걸 보실 수 있죠. 이 회색은 이제 자료 없음이란 뜻이고요. 지금 좀 SDG 이행을 잘 못하고 있다. 네, 네, 그렇게 보입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강화를 하면 어떻게 해야 하냐. 타 분야 ODA 사업 표준 성과 지표와 비교하고 그래서 교통, 논수산업, 농촌개발, 환경 폐기물, 생태계 분야, 기후변화 분야의 성과 지표를 가지고 그리고 또 FAO 국제기구의 SDG 이행 전략을 참고해가지고 저희 해양수산 분야 ODA 사업과 연계된 SDG 세부 목표를 뽑아서 저희 해양수산 ODA 사업 목표와 주요 성과 지표와 매칭해서 주요 성과 지표를 개발하자. 근데 이 성과 지표 안에는 이 성과 지표에는 SDG 몇 번이 들어갑니다. 14.3, 14.5, 그리고 1.3이 여기에 해당해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지표를 개발을 해서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내 사업은 이 SDG 몇 번에 해당되는구나라는 거 정확히 인지하고 좀 더 풍부하게 그 제안서를 쓰고 거기 기재를 해서 몇 번에 해당하는지 이 우리나라 해양수산 ODA SDG 기여도를 좀 높여보자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사실 아예 안 되는 게 아닌데 그런 거를 잘 기재를 안 해주시기 때문에 관리자분들,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기재를 안 해주시기 때문에 좀 지표가 좀 이렇게, 예, 그 이행 지표가 나오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참고로 봤던 그 세 개 분야, 농촌 부분인데요. 농촌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농촌 부분에서의 뭐, 농촌 종합계획, 그리고 생물 다양성 보존에 관련된 부분, 뭐, 이런 내용입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저희 나라의 그 2000년부터 22년까지 그 해양수산 ODA SG 세부 목표 사업 성과 지표를 분석을 해본 결과 그 사업의 목적과 내용을 가지고 지금 14.7하고 14.A가 가장 많았다. 우리나라한테는. 그래서 이제 14.7 같은 경우에는 뭐 수산 양식 관광산업 지속 관리 해양자원 지속 가능한 사용을 통해 최빈계도국 계도국 경제적 이익을 증대시키자. 그리고 14.A는 해양 보건 개선, 해양생물 다양성 기여 강화, 그래서 정부 간 해양위원회 기준 지침 고려하여 과학기술을 증대하고 연구개발, 해양기술 이전, 해양과학 쪽에 해당하는 게 14.A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 작년에 연구한 그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평가 개선 조사 연구에 나오는 그 내용을 요약한 건데요. 더 긴 내용이 있지만 지금 뭐 사업 목표와 사업 지표를 이제 다 적지 못하고 지명 관계상 뭐 수산 인프라 정보 지출, 수산물 어획 생산 증가율 등 뭐 성과 지표는 이렇게 돼 있고 증가율이 몇 %다 정부 지출이 뭐 3억이었는데 5억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카운트할 수 있게 그렇게 지표화할 수 있게 그런 내용이고요. 사업 목표는 그 사업들을 감안해가지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나라의 다른 분야 지표와 해외 그 국제기구의 목표를 감안해서 이런 부분들을 도출을 했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자료로 가늠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물 생태 보호 및 생물 다양성 보전, 어적 자원 보전, 포용적이고 지속적인 뭐 해양수산, 그리고 해양수산 역량 강화, 아까 과학기술 말씀드렸고, 지속 가능한 해운항만 물류 시스템 제공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산업 쪽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 성장, 그리고 그 수익 증진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게 SDG 3번인데요.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사회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 역량 강화,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이 부분도 중요한데요. 지금 기후변화 관련해서 저응력 향상시키고 온실가스 감축시키고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좀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 사실 다른 전담 기구 같은 경우에는 뭐 민간 공모 절차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좀 제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 초기 단계에서 그러고 있지 못해서 그런 것이 필요하고 다른 케이스들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뭐 해건협의 국제개발협력센터라든지 농어촌사 모델이라든지 그래서 사업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기획 발굴 발주를 할 것인지 아니면 기술 컨설팅하고 실제로 ODA를 수행을 할 것인지 저희 기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도 다음 슬라이드 다른 데는 이렇게 하고 있다. 다른 분야는 뭐 발굴부터 준비 실행 뭐 이렇게 하고 있다. 농진청은 뭐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참고 자료는 그냥 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라고 써 있는 거 이제 결론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예, 결론입니다, 드디어. 네. 그 해양수산 SDG 이행 강화 평가 효율화를 위해서 해양수산 노지의 표준 성과 지표 도입이 필요하고 이 지표를 도입해서 그 사업 기획 단계에서 그 SDG 세부 목표를 잘 쓰도록 해서 사업 평가 시에 SDG 연계해서 성과를 측정할 수 있게 하자라는 부분이고요. 뭐 SDG 14번뿐만 아니라 다른 그 해양수산 ODA에 관련된 내용들을 SDG 세부 지표에 해양수산 포함시키고 해양수산 ODA 전략에 포함시켜야 한다라는 내용인데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2장이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융합 사업과 그 해양수산 세부 사업들 간의 융합 사업 그리고 효율화를 위해서 전략 협의체를 만들어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하부산업에 대한 전문가, 뭐 사업을 제안하는 제안자, 그리고 그 담당 부처 공무원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해양 매개로 한 수산해양 분야 사업과 연계를 서로 시키자. 뭐 다른 사업을 하다가 뭐 다른 뭐 어업 분야 사업을 하다가 뭐 해안방제 해양쓰레기 관리 프로그램 수요 발굴 시에 뭐 담당과 이관하고 그리고 이제 해양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해양 플라스틱이 대다수 그 어업 분야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 수거라든지 활용에 대해서 어업 분야랑 좀 어업 분야랑 협력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뭐 어항과 수산업 유통센터 그리고 항만 입지를 같은 나라에 대해서 좀 고려해서 같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이고 뭐 어촌 개발 지속 가능한 관광 그리고 도서관 교통망 개선 등 융합 사업을 함께 고려해서 추진해야 하면 좋다.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네, 다음 슬라이드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끝났습니다. 한 장만 더 넘겨주세요, 조교님. 조교님, 조교님이 지금 잠깐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해운항만 물류 분야의 협력 사업을 발굴하자. 핵만산업과 해운업 물류 통항 개선 분야 동반 협력 사업을 발굴할 수 있고 시너지 효과로 사업 효과 증대, 개도국 부가가치 증대, 항만 현대화 사업과 수리조선소 타당성 조사 함께 시행해서 더 윈윈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뭐 CO2 감축 사업에 대해서 추진할 때 친환경 발전 사업과 어촌 유지 사업, 해양수산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해서 같이 고려해서 할 수 있다. 그리고 뭐 ICT 사업과 항만 자동화 사업 동반 진출, 그리고 ICT 사업과 어업 감시 모니터링 선박 위치 정보 시스템 사업 동반 진출할 수 있다. 네, 이상입니다. 장시간 듣느냐고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예, 질문 수고하셨고요. 있으시거나 예, 하시면 예, 네. 좀 되게 좀 많이 준비하셔가지고 시간이 조금 걸렸고요. 우리가 9시까지 하기로 했는데 지금 9시 네. 24분인데 좀 9시 반에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저는 여기 알겠습니다. 뭐 ODA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혹시 여기 김우호 본부장님 좀 뭐 의견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우호 본부장님 계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제가 지금 화면이 갑자기 공유가 안 돼서 제가 말씀으로만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괜찮습니까? 계속 말씀드리면 됩니까? 네, 예, 잘 말씀하세요. 들립니다, 예, 부장님. 네. 우리 김정희 박사님 수고 많으셨고요. 좋은 내용 아주 풍부하게 말씀해 주셔서 저도 오랜만에 ODA에 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시간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해양수산 부문 자체가 굉장히 범위도 넓지만 그 많은 부분을 또 ODA와 연결시키려고 하니까 더 많은 그 노력과 또 여러 가지 그 지혜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발표 내용을 잠깐 되짚어 보면 우선 수산에서 시작된 그 해양수산 부문의 어떤 원조 ODA가 해양항만개발 협력 사업이라고 하는 그런 그 항만 부문의 또 새로운 프로젝트 정책을 개발하면서 항만 부문으로 좀 확산이 됐고 지금은 해양 부문으로 확산이 되는 과정에서 그 해양 관광 부문과 문화 그다음에 환경 보호 이쪽 부분으로 이제 ODA의 관심이 이렇게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코멘트를 드리면 지금 계획하신 그 많은 계획들이 다 해양수산부의 예산에 포함을 시켜서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그런 그 범위를 굉장히 해양수산부라는 그 범위 안에 두고 있는데 실제로 수원국에 가면 해양수산부와는 무관하게 굉장히 많은 특히 우리나라의 외교부나 또 수원에서 그 지출하는 그 EDCF 등 굉장히 다른 그 원조와 상당히 이 현지국에서는 하나로 이렇게 합쳐지기 때문에 출발하는 선에서 우리나라에서 먼저 그 외교부나 또 EDCF 등과 이렇게 협업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해양수산개발원과 같은 그 이제 ODA를 중점 한 부문의 ODA를 중점 관리하는 또 다른 파트 예를 들면 뭐 코이카 그다음에 한국국제교류재단 이런 데와 충분히 좀 사전 협의를 통해서 해양수산 부문을 국내에서부터 먼저 좀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해외까지 이렇게 전략적으로 추진하면 굉장히 유용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코멘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른 분들 좀 코멘트 하실 분 있으면 코멘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릴까요? 네. 지금 우리 국내 ODA 현황부터 시작해가지고 해양수산 분야까지 좁혀서 우리가 전략적인 그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 아주 설명을 참 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일방적인 원조라는 것이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받는 나라의 수요나 받는 나라의 적응 수용 정도를 많이 감안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방금 그 김호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에서 많은 그 협력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현지에서 원하는 것을 철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현지에서 원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 나아갈 미래 그 해운 항만 그 시설이나 그런 운영 체제만 바라는 것이 아니고 현재 개도국 상태에 있는 그들이 필요한 그 수준 우리가 보기에는 상당히 좀 낙후되었고 옛날 것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을 더 원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최첨단 거 가지고 가면 우리가 이 원하는 거 이런 게 아니다. 한국 너희들이 경험했던 거 그런 것이 우리한테 더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지금 해양수산 분야의 전략만 이렇게 그 연구를 하셨는데 사실은 국내에서 물류랄지 다른 분야와의
협력, 아까 김호 본부장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런 협력이 사전에 우리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한 폭넓은 접촉 내지 준비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여기 그 김현주 우리 그 크리스오 회장님께서 이제 태평양 인도양의 연안 국가들을 좀 중점 지원 대상 국가로 해서 좀 ODA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시거든요. 김 박사님, 요 좀 혹시 뭐 인도 태평양 국가하고 네. 이거 답을 주셨네요. 예. 제가 답변을 막 쓰고 있었는데요. 사실 이제 태도국에 대해서는 해수부만 조금 지원을 하고 다른 데서는 조금 거의 지원이 없다시피 했는데 부산 엑스포 지원 때문에 사실은 그 중요성이 되게 커져가지고 작년부터 이제 외교부에서 오히려 해수부랑 저희 쪽에 연락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태도국하고 뭐 협력을 해야 되고 뭐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태도국과 많이 저희 한부장님이나 그 이전에 뭐 조정희 박사님이나 조정희 부원장님이나 좀 태도국 쪽으로 많이 협력을 해오셨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가 있고 피지 쪽이나 이쪽에 키리바시 뭐 그래서 사실 작년에도 그리고 또 올해 5월에도 작년에도 뭐 태도국에 가서 태도국 그 정책 담당자들 불러서 세미나를 했고 그 국제 해양수산 국제협력 컨퍼런스를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는데 해수부 예산으로 그거를 이제 태도국가서 했죠. 작년에 했고 그 후속으로 해가지고 올해 5월 달에 태도국 정상회담을 서울에서 하고 그 다음에 그 사이드로 장관회의, 주로 수산 쪽 장관회의를 부산에서 5월 말에 진행을 해서 거기서도 해양수산 분야에 대해서 사업 발굴이나 그런 논의를 활발하게 해왔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내년에도 또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올해도 김현주 박사님 진행을 하시지만 태도국 사업을 또 다른 뭐 곳도 있고 사실 그 경제 규모에 비하면은 30개 중에서 2개 한다는 거는 큰 건데 내년에 또 예정되어 있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태도국 쪽은 좀 전략적으로 좀 이어나갈 것 같고요. 부산 엑스포 이후로. 그리고 저희가 그 바다 프로그램 거기서도 태도국 그 파푸아뉴기니 분을 불렀고 그리고 뭐 그런 식으로 타당성 조사를 예산이 생겨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태도국도 들어가 있고 약간 그런 식으로 좀 강조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곧 발표가 날 거지만 이거를 계기로 해서 좀 더 어떤 중요도가 인지받았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이 태도국이 중요하다, 이렇게 좀 결집해서, 하는 노력이 좀 필요는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전달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지금 9시 반이 넘었기 때문에요. 좀 오늘 이걸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 박사님께서 우리들이 처음으로 이제 접해보는 ODA 사업에 대해서 이제 그 아주 다양하게 설명을 해주셨고 많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제가 또 정리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일단은 오늘 좀 빨리 마쳐가지고 우리가 약속했던 대로 2주일에 한 번씩 하고 조금 가볍게 좀 공부를 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또 2주 뒤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이걸로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